어리석도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저격을 받고 숨을 거두기 전에 그를 저격한 사람이 조선인 청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04년에서 1905년 무렵에 조선인과 일본인, 그 중에서도 핵심 지도자 사이에 서로가 보는 조선의 현실과 개혁 방향의 인식에 있어서 깊고도 깊은, 아마도 건너기가 불가능한 10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이토 히로부미에 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한국인의 뇌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일본인일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 이토입니다. 그의 의도가 어땠었든지 관계없이 그가 했던 그런 역할 때문에 그는 한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일본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영원히 한국인을 일본인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국을 이끌어줌으로써 근대적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일본과 협력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그의 조선에 대한 악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의 선의를 가정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이토의 한국에 관한 궁극적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가들에 의한 이토 관련 연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가 암살된 1909년 10월은 그가 조선 통감을 사임한 지 4개월가량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했던 말,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 그가 보는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청년을 포함한 조선인이 조선의 현실과 미래 발전 방향,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토 자신의 구상과 정책에 관한 관점이 너무나도 멀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조선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가 조선에서 통감으로서 하려던 일이 조선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조선은 어떤 모양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조선인의 삶은 개선되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자유를 더 억압받고 삶의 질은 더 떨어졌을까? 그가 없는 조선의 미래는 더 나아진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조선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역사적 자료에서 나오는 사실을 기초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역사가들이 하는 해석은 배제하고 보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가 일본 정부 내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조선 정책 결정에 관여하여 내린 결정은 일단 옆으로 제쳐두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한 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제일 먼저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를 위해서 1895년 4월 중국의 텐진에서 청나라의 리홍장과 협상을 하고 텐진 조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해서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에서 역시 청나라의 리홍장과 협상을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한 일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과 만주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 때 러시아와의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04년 2월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했을 때 한국의 황씨를 위문한다는 명목으로 3월에 한양을 방문해서 고종을 아련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특파대사로 한양을 방문해서 고종과 대신들의 반발을 강압적으로 누르고 조약 체결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달인 12월 21일에 초대 조선 통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양에 부임한 날짜는 이듬해인 1906년 3월 2일이었습니다. 만 3년 3개월을 재임하고 1909년 6월에 통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가 조선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의 어록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서, 특히 한국의 역사서에서는 역사가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학자들은 그가 한국을 병합할 것을 미리부터 의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능하면 그의 의도에 관한 해석은 인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토가 1904년 3월 한양에서 고종을 아련한 것이 두 사람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 대화록이 있습니다. 그 대화록 일부가 신명호 지음, 책 이름은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 2014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서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원전은 거의 일본 측 기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기록의 출처는 메이지 천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측의 기록은 찾아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고종은 1852년생이고 이토는 1841년생으로서 두 사람이 만난 이때 고종은 52세, 이토는 63세로 11년의 연령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는 했어도 고종도 제위 41년 차의 황제로서 오랜 통치 이력이 있었던 군주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한 날이 3월 17일이었습니다. 10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그는 고종을 3차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이 이토가 조선 통감으로 부임했다가 그 직을 사임하고 한양을 떠날 때까지 했던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의 서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의 면담 중에 마지막 면담이 3월 25일에 있었는데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이 짐은 이제 흉금을 열고 경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한다. 우리 강요들 중에는 짐으로 하여금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내각은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짐에게 결재를 구하지만 짐은 단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외에는 권능이 없다. 만약 짐이 의견을 더하여 무엇이라 시비하면 강묘들은 곧바로 짐을 핍박하여 비난해 마지 않는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 비추어 보아도 군주가 일국의 정치에 관해서 그 적부와 득실을 깊이 생각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자 가기에 간섭하는 예가 없지 않다. 그런데 우리 강요들은 전혀 반대의 것만 주장한다. 짐은 심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이토는 외신이 보기에 폐하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국정의 일이란 모두 가기를 거쳐 실행됩니다. 각 신은 모두 폐하의 위임을 받았으니 신중히 살펴 감히 잘못이 없기를 기약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기를 거친 것이라 해도 폐하가 보기에 일에 해롭고 때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다시 명령하시어 제의하게 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 폐하께서 방침을 정하시고 그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지키시면 각 신은 각각 그것을 받들어 행하여 공정하게 봉사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서로 배척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견해를 가지고 가기를 좌우하는 일은 없습니다. 요컨대 폐하께서는 각 신을 신임하여 권한을 부여하시고 소위 정령은 일도에서 나온다는 취지에 기초하여 국정은 모두 내각의 의논을 거친 후 내각이 직접 주청 재가를 구하도록 하시고 감히 외람되어 새끼를 열어서 무책임한 신료의 말을 듣고 무책임한 신료와 국정을 논의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그 책 고종과 메이지의 시대에서
부연된 내용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4년 3월 당시 고종 황제의 가장 큰 불만은 국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한일 의정서에 규정된 시정 개선을 명분으로 일본 공사 하야시와 친일파 관료들이 책동해 황제의 통치권을 박탈한 결과였다. 고종 황제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이또에게 따진 것인데 오히려 이또는 훈계하듯이 거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개혁 이래 조선의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핵심은 군주와 강요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였습니다. 1894년에 가보개혁 때부터 일본이 영향력을 상실할 때까지 일본은 의정부 중심으로 정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일본의 압력을 벗어던진 후에 칭제를 하고 1899년에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하면서 국가의 통치 권력을 국왕에게 집중시키는 전제 권력을 갖도록 확립을 시켰습니다. 고종은 이또에게 자신의 권력 중에서 큰 부분을 지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국정에서 고종을 배제하게 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도 일본의 압력이 다시 시작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있었던 한일 의정서 체결 후에 일어난 현상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국정 수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에 관해서 일본과 고종이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입헌군주 시스템을 확립을 했었고 한국에도 그런 체제를 갖도록 유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또가 한 발언은 가보개혁 이래로 군주의 국정 직접 개입을 줄이려 하던 지극한 당위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또는 폐하의 신료 중에는 외신에게 폐하의 덕을 시비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덕을 언급한 이또의 이야기는 황제에게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조선 정부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혼란상은 모든 권력을 행사하던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정부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리더의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어느 신하인지 이또에게 고종의 덕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덕을 국가 리더로서의 자질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고종의 리더십 문제는 조선 정부의 최대 약점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또가 아니면 거론할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또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외신이 간절히 폐하에게 바라는 바는 강요의 경질 때문에 기왕의 방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을 것. 아울러 일단 임명한 강요는 신임하고 독려하여 성공을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또가 고종에게 하는 얘기는 외국인이 우리 황제에게 올리는 언사로서는 불쾌할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이 이치와 사실에 맞는 얘기로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종이 자신을 깊이 되돌아봐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종이 시정 개선을 기약하려면 대신을 빈번히 경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설은 지당한 권고이다. 짐은 마땅히 그것을 유념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색당파가 있어서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라 칭했다. 당파 사이의 알력은 국태공이 살아계셨을 때 가장 격심했다. 그때 대신을 자주 경질하였는데 그 기풍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 이또는 나라의 조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약으로서
국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은 공약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조약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약정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산특허와 같은 것, 철도부설과 같은 것 등 소위 이권에 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조약에는 동양제국에서 서구인들과 약정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조약을 약정할 때 만약 군주 혼자 비밀리에 해버리면 훗날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곧바로 국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외의 책임을 지게 되고 민원이 군주에게 집중되기도 합니다. 배하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끌고 가려고 한 대화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고종이 강요를 자주 교체한 이유가 대원군 때문이었음을 주장하려 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직후 무력을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한 책임을 전가하고자 또 을미사변 직전 왕비 시해의 책임을 떠넘기고자 흥선대원군을 이용했는데 그때마다 친일 개화파들이 내각을 장악했다.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강요 교체 문제에서 나아가 왕비 시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또에게 아주 불리한 주제였다. 그러자 이또는 갑자기 조약 문제를 제기해 화제를 전환함으로써 왕비 시해 문제를 피해갔다. 해석은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대화의 맥락이 어떤 것인가를 이 저자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인용했습니다. 저자의 해석이 맞다 해도 왜 이 대화에서 고종은 자신의 행동을 사색당파로 합리화하려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또가 화제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처리에 군주가 강요의 보좌를 받지 않고 직접 처리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한 것도 고종으로서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러일 전쟁 이전에 외국에 대한 이권 매각에 고종이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